네,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미지공시법 이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공부를 시작하실 건데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막 짜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와, 이 설렌다, 재밌겠다 이러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짜증나는 건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한번 즐겁게 생각을 바꾸시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공시법을 어떻게 공부를 하면은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중개사 시험을 어떻게 하면은 빨리 합격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제일 먼저 공인중개사란, 중개사가 뭐죠, 여러분들? 다들 중개사라고 하면은 땅을 파는 사람이다. 땅을 파는 사람이 아니죠. 파는 사람은 매도인이거든요. 땅을 사는 사람은 매수인인 거고, 중개사라는 것은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인 거죠. 이것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이라는 게, 야, 서울에 있는 땅들 정말 비싸죠. 10억, 20억, 건물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 이 내 10억짜리 땅을 믿고 맡겨서 팔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국가에서 이 중개사라는 직업을 감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중개사는 그냥 중개사가 아니라 공인 중개사라는 거죠. 공적으로 인정을 받은 중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인정해줘가지고 능력이 되는 사람만 중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물론 예외적인 중개사가 있긴 하죠. 과거에 있던 그 복덕방 할아버지, 그래서 부칙 공인중개사라고 하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일단은 지금은 대부분 다 시험을 쳐가지고 제대로 점수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국가가 인정해주는 공인중개사다, 그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개사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험이냐? 1등을 해야 될까? 그런 거 아닙니다. 1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야. 이게 지금 절대평가제라고요. 그래서 상대평가제가 아니라 절대평가제이기 때문에 일정 점수 이상만 확보하시면 모두 다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랑 경쟁하는 시험이 아니라 누가 잘한다 못한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나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에 만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해서 일정 점수까지만 받으면, 즉 60점 이상만 넘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어려운 시험이 아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이라는 게 크게 1차와 2차로 나뉘죠, 그죠? 보통 이제 하루에 시험을 3시간 치니까 1교시, 2교시, 3교시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1차 1교시 하고 끝났습니다, 이제. 점심 먹고. 근데 2차 시험이 있거든요. 2차가 1교시와 2교시로 나뉘어. 자,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부동산 공시법이니까 2차 시험 중에서 2교시에 해당하는 과목인 겁니다. 그래서 뭐 다들 과목들 한번 보셨을 겁니다. 제가 지금 할 것은 2차 2교시, 즉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인 거죠. 이게 40문제가 아니라 24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법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것은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각 12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부동산 세법은 1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맡은 것은 이 2가지 법, 공간정보법하고 부동산 등기법하고 이 2가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이 뭘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죠. 움직이는 물건은 동산인 것이고 움직이지 않는 물건은 부동산인 겁니다.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공적으로 보여주는 제도가 바로 공시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시 법령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땅이 있을 때, 토지가 있을 때 이것을 사실관계를 기록하는 장부가 있고, 어디에 있는 땅인데, 뭐 하는 땅인데, 이런 게 있고, 누구 건데, 그리고 누가 담보를 잡았는데,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담당하는 법은 공간정보법, 줄여서 공간법, 그리고 권리관계를 명시하는 법들은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이죠. 줄여서 공간법, 등기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기록하는 장부가 뭐냐? 그 장부는 지적 공부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지적, 땅의 호적인 거야.
땅의 상태가 어떠한지, 땅에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적 공부, 땅의 호적에 관한 공적인 장부다 하는 거죠. 그러나 등기법에서는 그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거, 권리관계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 올려서 기입한다는 겁니다. 올라간다, 등산해서 기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부에다가 이렇게 기입을 해서 누구 거다, 그죠? 저당권자 누구다, 임차권자 누구다 라고 적어준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부동산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장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에다가는 등록, 올려서 기록한다. 등기는 올려서 기록하는 건데 같은 말을 쓰면 좀 멋이 없죠? 그래서 말을 살짝 바꿉니다. 등록, 기록이라고 하고 등기, 기입한다, 기라고 하고. 그래서 등록과 등기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등록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조사해가지고 그 사실관계를 장부에다 기록합니다.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은 행정각부, 즉 행정부 소관인 거죠. 그래서 행정부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땅의 호적을 관리하는 관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적소관청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땅에 대한 호적이 있는 장소가 있는 관청, 그죠? 지적소관청, 행정부가 되고, 등기소는 법원 안에 있습니다. 사법부 안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관리를 이원화시켜가지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기록하는 사람, 권리관계를 조사해서 기록하는 사람을 따로 구별한 겁니다.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두 가지 장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 이거 어떡할 거야? 그걸 또 교정을 하고 고치는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실 거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것은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하는 거, 등기부에다가 등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상대적으로 등기법 쪽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민법을 토대로 해서 시작하거든요. 민법에 있는 기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 공시법에 대한 출제 경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려도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실 거니까 일단 공간정보법 1편이 있고 등기법 2편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토지를 어떻게 등록할 것인가, 장부에는 어떤 게 있는가, 사실관계의 변동이란 것은 토지의 이동이랍니다. 이걸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토지가 이동하냐고, 그죠? 토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토지의 상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권리가 바뀌는 것은 권리의 변동 그러죠. 그렇지만 토지가 바뀐 것은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토지를 만들거나 자르거나 합치거나 이런 것들, 분할, 합병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적어주는 장부입니다. 그래서 뭐 출제 경향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역시 그 장부가 어떻게 생겼으며 거기에 어떤 내용들을 기록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겠죠.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공간정보법이 상당히 쉬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2문제 중에서 거의 대부분 다 10문제 이상 맞추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10문제, 최소한 10문제. 그럼 2문제는 찍으면 하나는 맞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11문제. 그리고 등기법이 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보다는 그래도 짜증나지는 않습니다. 재미는 있습니다. 재미는 있는데 외울 건 좀 있습니다. 겠죠? 그래서 이 등기법은 작정하고 만점을 받겠다. 그러면은 와, 정말 너무 힘들어지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마음을 비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점수는 12문제 중에서 한 6문제 정도. 그렇다면 6문제는 실력으로 맞추고 나머지 6문제는 설마 찍었는데 한두 개는 맞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 2문제 정도만 더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10문제, 6문제, 16문제에다가 한 문제 더 추가하고 한 2문제 정도 더 추가해서 제 욕심 같아서는 한 19문제 정도. 요거를 맞춰주면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어느 정도 꽈락만 넘기시면은 중개사 시험 합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법에서 외울 게 많고 짜증나는 게 많다 보니까 공시법에서 좀 뒷받침을 해줘야 그게 좀 막아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부동산 세법도 특히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세법도 많이 좀 힘들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정보법에서 최대한 점수를 많이 확보하고 등기법에서는 받을 수 있는 만큼 6문제에서 8문제까지는 한번 받아보자. 그렇게 되면 다른 시험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올해 시험이다. 그죠? 2021년 시험이죠. 32회. 시험 문제를 보면은 이 참 어이없이 답을 맞추는 게 있습니다. 절대 겁먹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거 처음 보시죠?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르겠지만 자, 공간정보법령상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 등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한다. 뭘? 현황을 표시한다. 뭐겠습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현황이라는 글자가 하나밖에 없죠. 현황이라는 글자가. 저게 답이야. 이게 어이가 없는 게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답을 고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글자 속에 답이 있다. 글자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자, 마찬가지 공간정보법상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이용하는 게 아니죠. 토지의 상태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럴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서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즉 지목 면경좌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은 이라고 돼 있죠. 아니 뭐 이동 현황 계획이죠. 이동 현황 계획이네. 답이 있네. 이런 게 많이 있다니까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맞춰줘도 60점 넘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60점을 넘기기보다는 다른 과목을 위해서 조금 더 점수를 맞아주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건데, 자, 환매 특약 등기다. 뭔지 모르시죠, 당연히. 글자 속에 답이 있다. 환매, 환, 돌린다. 매매하는 거죠.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거야. 환매, 그죠? 그럼 매매네, 매매. 그러면 그거 등기할 때 뭘 적어야 됩니까? 하는 것은 매매니까 매매에 대한 거 적겠죠, 그죠? 그럼 채권입니까? 아니, 매매라니까요. 팔았다니까? 빌려준 게 아니라? 그럼 이자하고는 관계없겠지. 팔았다니까? 그건 관계가 없겠죠, 당연히. 매매했으니까 매매가 있겠지. 매수, 매매죠. 그럼 이 두 가지 적겠네. 정답이 5번입니다. 뭐 이거 뭐. 아니,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답이 나오네? 이런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공간정보법, 등기법 중에서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쉬운 문제들 있죠. 하급 문제나 중급 문제만 맞춰도 60 이상은 충분히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략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기로운 합격 전략을 보시면, 자, 첫째, 예습 복습을 잘 해야 될까? 그럴 수 있을까? 시간이 나올까? 시간이 안 나옵니다, 이거. 제가 부담을 덜어드릴게. 예습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예습해봐야 모르는 단어 아무리 읽어봐야 오해만 합니다. 자꾸 오해가 쌓여가. 그럼 안 돼. 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강의를 잘 들으시고 복습을 많이 하시는 걸로 공부 방향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습하다 보면 시간만 잔뜩 걸리고 머리는 아파오고 점점 더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습은 하지 마시고 강의 듣고 복습을 철저히 한다. 두 번째, 책을 많이 봐야 될까? 아니면 강의를 많이 봐야 될까? 강의를 많이 보고 듣고 하십시오. 여러분 책을 보신다는 것은 여러분 혼자 공부하는 거죠? 내가 공부하는 거야. 그럼 내가 다 정리해야 돼. 법학과도 아니면서. 그걸 어떻게 다 정리하냐고요. 단어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머리가 아픕니다. 아시겠죠? 근데 강의는 그냥 먹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러네. 그렇게만 해도 60은 충분히 넘습니다. 아시겠죠? 책을 안 보더라도. 그래서 책을 물론 안 보면은 잘 까먹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책을 90% 보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말하면 책은 10% 보고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 보십시오. 아시겠죠? 그 다음, 매일 규칙적으로 강의를 듣는다. 이거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여러분, 매주 드라마를 볼 때 진짜 재밌는 드라마인데 항상 시간을 딱 맞춰서 보십니까? 16회 완성? 쉽지가 않다니까, 이게. 그래서 뭡니까? 이게 우리는 추석날, 명절날, 정주행 그러죠. 3일 동안 몰아서 그냥 다 보는 거야, 이렇게. 그게 제일 좋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규칙적으로 강의 듣는다는 게 제일 힘든 일입니다. 하루 2시간씩, 하루 1시간씩 매일 성실하게. 이게 힘들어져. 그래서 여러분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개인적으로 시간이 안 나시는 분들은 주말 있죠. 토요일, 일요일 날 몰아서 그냥 하루 종일 들어야 돼. 하루 종일 미친 듯이. 사람 미쳐버려야 돼. 그렇게 하면 하루에 한 10강, 20강 듣거든요. 그럼 우리 강의 반이 끝나.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강의라는 게 한 번 들어서는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 번 듣고 책을 보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강의를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들으면 그 단어가 익숙해져. 익숙해지면 책을 보는데 다 아는 것 같아. 보면은 진짜 또 다 알아.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일수록 강의를 많이 듣고 많이 보셔야 됩니다. 괜히 책을 막 정리하겠다 의욕에 불타지 마시고 일단은 강의를 많이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이해, 그 다음에 책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있으면은 다 정리해드리고 이해시켜드리는 거니까 잘 보시면은 쉽게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새로운 전기 제품 같은 거 왔을 때도 뭔가 그 매뉴얼이 있죠? 그거 하나하나 다 읽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글씨가 너무 빡빡해 또 이렇게 글자도 좀 작아 노안도 왔는데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때 옆에 같이 그 배달 오신 분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알려주면 금방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강의를 최대한 많이 들으시라 했죠. 그입니다. 그다음 제 강의의 특징은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계속 화면만 보고 있어도 다 공부가 될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도해식 설명이죠. 이미지 공시법입니다. 이미지 공시법. 그래서 제가 다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림을 보고 있으면 아 그렇구나. 책을 보시면서 글자를 보는데 눈으로 보는 건 글자인데 머릿속에서는 그림이 떠오르죠. 아 그렇게 하면 클리어. 게임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그림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책을 보실 때 너무나도 쉽게 느껴집니다. 근데 머릿속에서 그림이 안 들어와 있으면 글을 보면 아마 짜증만 나. 그러니까 일단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시험장 가서 오니까 내가 이게 지금 여긴가? 우리 좀 광주를 가려면 어디로 가요? 광주. 광주는 동쪽이다, 서쪽이다. 아니,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동쪽이든 서쪽이든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광주라는 게 사실은 두 군데가 있죠. 경기도 광주가 있고 전라도 광주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그걸 알아야지. 광주를 가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광주? 이게 정리가 필요하대. 정리가. 정리한다는 것은 도표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여긴 거야. 여기가 아닌 거야. 시험장 가면 이건가를 구별을 못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래야 일로 갈 건가 절로 갈 건가를 아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 적재적소 앞글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가끔 이제 이거 암기할 게 되게 많으니까 몽땅 앞글자 두 문자 막 따가지고 달달달 외우겠다. 아 이게 쉽지가 않아 이게. 그리고 평생을 투자해서 앞글자를 재밌게 만드는데 헌신하신 분들이죠. 근데 그 앞글자만 생각이 납니다. 시험장 가면 무슨 말인지는 몰라. 그럼 의미가 없다고 이게. 그렇게 만드는 앞글자는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가장 적재적소에 필요한 앞글자를 만드셔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앞글자 만드는 요령은 제가 앞으로 용어 설명하면서 핵기충 강의를 설명하면서 한번 쭉 읊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앞글자 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앞글자를 만드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외우는데 훨씬 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용어집 강의가 있을 것이고 핵기충 강의가 있을 겁니다. 그 강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두공인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